2차 세계대전 이후 고도 경제 성장의 시기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관해 별다른 의문이 제기되지 않았다. 오히려 과학기술은 인류에게 물질적인 풍요와 건강을 가져다주고 자연에 대한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자연을 정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과학기술은 진보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살충제의 위험성을 알린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 베트남 전쟁에서 사용된 네이팜 탄과 고엽제, 그리고 계속된 핵실험을 통해 과학기술의 다른 얼굴이 드러나면서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20세기 후반에는 새롭게 등장한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여러 논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서도 DNA 제조합 기술을 둘러싼 논쟁의 과정은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 참여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이었다. 이는 일반 시민도 충분한 정보를 접하고 수기할 기회를 갖는다면 과학기술에 대해 의미 있는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에 기반한 것이었다. DNA 제조합 기술의 개발은 생명공학의 역사에서 1953년 이중나선 구조의 발견에 필적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973년 처음으로 개발된 이 기술은 종의 경계를 뛰어넘어 한 생물종의 유전자를 다른 종의 유전자에 이식할 수 있게 하였으며 자연 상태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새로운 종류의 잡종 생물을 만들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 잠재력이 무한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유전자 변형 기술이 가진 위험성, 예컨대 유전자 변형으로 인한 새로운 질병의 발생이나 전이, 유전자 변형 생명체가 실험실 밖으로 유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생태계 교란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초창기에 DNA 제조합 기술을 둘러싼 논쟁은 과학자들의 경고에서 시작되었다. 과학자들은 스스로 위원회를 조직하고 동료 과학자들에게 연구의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자발적으로 연구 유예를 선언하자는 공개 서한을 보내기도 하였다. 분자 생물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된 아실로마 회의에서는 엄청난 과학적 가치를 갖고 있는 이 연구를 지속하면서도 그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1976년 이 제안을 받아들인 미국 국립보건원은 연구의 잠재적인 위험을 P1에서 P4까지 4단계로 평가하고 각 단계마다 적절한 수준의 실험실 봉쇄 절차를 설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인 논쟁은 끊이지 않았다. 아실로마 회의는 DNA 제조합을 연구하는 과학자들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DNA 제조합 기술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과학자나 환경운동가들의 목소리는 애초부터 배제되었다. 이런 한계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 시민들은 자신의 거주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DNA 제조합 실험이 안전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과학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험의 결과로 만들어진 유기체들이 유출되어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였다. 게다가 지역 주민들은 연구로 인한 위험에 직접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진행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소외되어 있었다. 1976년 하버드 대학이 P3 수준의 상당한 위험을 갖는 DNA 제조합 연구시설을 만들려는 계획을 발표하자 대학이 위치한 케임브리지 시에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촉발되었다. 케임브리지 시장은 시의회 차원의 청문회를 소집하고 과학자들의 증언을 청취한 뒤 P3 단계의 모든 연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도록 요구하였다. 그해 여름 케임브리지 시는 DNA 제조합 연구를 포함해 민감한 연구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조사할 항구적인 기구로 과학자와 시민으로 구성된 케임브리지 실험심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시민 패널은 과학 엘리트주의를 극복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선발되었다. 이를 위해 인종, 지역, 성별의 다양성을 고려하였으며 과거 DNA 논쟁에 관련되었던 사람들을 배제함으로써 이해관계나 선입견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위원장을 제외한 7명의 위원은 의사, 간호사, 수녀, 지역활동가, 공학자, 도시정책학 교수였다. 첫 모임을 가질 당시 이들은 제조합된 DNA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해당 주제에 대해서는 일반인이었다. 이들은 배경 지식 획득을 위해 방대한 자료를 제공받았으며 상반된 의견을 가진 35명 이상의 전문가의 증언을 청취했다. 이후 케임브리지 실험심사위원회는 총 100시간 이상의 회의를 거쳐 국립보건원의 규제 지침에 별도의 안전조치를 추가할 것을 권고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제출했다. 그리고 1977년 2월 이 권고안은 케임브리지시 조례에 포함되었다. 이는 미국 최초의 DNA 제조합 기술과 관련된 입법이었으며 이후 1978년까지 미국 전역에서 DNA 제조합 실험의 안전표준과 위반시 처벌 조항을 포함한 법안들이 통과되었다. 케임브리지 실험심사위원회의 성공적인 활동은 대중에 대한 변화된 관점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과학과 대중의 관계에 주목해 연구하고 있는 사회학자 도로시 넬킨은 이들의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케임브리지 실험심사위원회는 연구의 위험과 이익이 과학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인들의 문제이며 일반인들이 기술적인 문제를 다루고 스스로를 교육하고 공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원칙하에 조직되었다. 이제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절차가 되었다. 20세기 후반을 거치며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우리의 일상생활이 과학기술로부터 영향을 받는 정도와 범위가 크게 증가하였다.
과학기술이 전문가의 연구실 밖으로 나와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핵 폐기물 처리장, 유전자 변형식품 등을 둘러싸고 오늘날까지 진행되고 있는 논쟁들은 전문가 집단의 조언에만 의지하지 않고 시민사회 전반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기존 전문가 위주의 과학기술 관련 의사결정 절차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이른바 참여적 전환이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이전까지는 특정 사안에 대한 자문위원회에 일회성으로 시민을 포함시키거나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실질적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실험심사위원회의 방식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킨 합의회의. 시민, 관료, 기업인, 전문가들이 미래의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 시나리오 워크숍. 지역 주민들이 관련 전문가들과 자기 지역의 현안을 논의하고 함께 해결하는 리빙랩 등이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들, 예를 들어 식량 작물 재배를 위한 토양 조건이나 수질 오염과 같은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도입되고 있다. 기존의 전문가 집단과 시민사회가 연계되는 과정에서 시민의 역할은 단순히 지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거나 대중적인 우려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시민은 경험적이고 상식적인 차원의 이해를 대변하기도 하고 전문가들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에 접근함으로써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생산하기도 한다. 리빙랩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살아있는 연구실을 의미하는 리빙랩은 전문 연구자가 연구실 안에서 수행하는 기존의 연구 방식과 달리 시민이 직접 목표를 설정하고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잘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주민들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이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리빙랩의 방법론은 이런 성격에 주목하여 설정된 것이다. 서울시 동작구 성대골에서 이루어진 리빙랩은 지역 주민의 주도로 태양광을 마을의 에너지원으로 받아들이게 된 사례이다. 기존에는 정부와 민간 기업이 주도하여 특정 지역에 대규모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이를 수동적으로 사용하는 시기였다. 하지만 전자파에 대한 우려로 주민들이 태양광 사용을 꺼리거나 태양광 설치 후 늘어난 전기 사용량으로 오히려 전기료 부담이 증가하기도 했고 고장난 시설물이 수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전문가가 주도해온 기존의 문제 해결 방식과 실제적인 삶의 문제 사이의 간극을 보여준다. 지역 주민의 경험에 기반하여 문제를 설정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리빙랩의 접근법은 그러한 간극을 좁힐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였다. 리빙랩에 참여한 주민들은 기술 워크숍을 통해 태양광 업체 연구진들과 협력하여 소규모 태양광 장비를 직접 설계하고 시제품을 제작했다. 이들은 초기 설치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소규모 태양광을 보급하거나 사후 관리를 위한 센터를 설립하여 지속적인 에너지 생산을 도모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시민사회는 지방 및 중앙정부, 기업 등과 같은 기존의 제도권과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가? 시민 참여를 표방한 각종 실험들이 현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오히려 기존의 전제와 관행, 제도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새로운 시민 참여 방식은 사회적 진공 상태에서 단순히 모형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제도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고 작동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 다시 말해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새로운 장치의 모색 못지않게 그러한 장치가 과학기술과 사회에 관한 낡은 전제들, 선입견들과 어떻게 공존하며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보다 원론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들 역시 남아있다. 의사결정과 지식의 생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나머지 전체 시민사회를 어느 정도로 대표하는가? 시민은 인간이 아닌 강이나 동식물과 같은 자연을 대표할 수 있는가?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와 생태적 불평등의 문제가 충돌할 때 어떤 가치를 우선시할 것인가? 과학기술을 시민사회의 품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은 민주, 성장, 분배, 평등, 생태와 같이 시민사회의 주체들마다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개념들을 과학기술적 이슈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묻는다. 이러한 점에서 시민사회가 과학기술을 보다 책임있게 돌보고 감시하는 작업은 과학기술을 향한 관점의 변화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스스로에 대한 계속적인 성찰을 요구한다.